유치원 때 겪은 사건 하나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 밖을 내다보고는 소방차가 보인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나는 창밖에 소방차를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그때 한 아이가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자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도 달려가 의자를 끌고 와서 창틀 아래에 설치된 철제 라디에이터 옆에 놓았다. 그러고선 의자에 올라가 소방관을 봤다. 정말 흥미로웠다. 잠시 후 한 아이가 내가 올라선 의자의 아래를 움켜잡았다. 그 바람에 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라디에이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상처를 치료받았다. 치료 후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나의 뇌 손상이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내가 예전 같지 않았다고 했다. 활기차고 자신만만하고 호기심 많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의가 몹시 산만해졌고 기억력도 엉망이었다. 그런 내게 학교 생활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선생님들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는 척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읽기를 배웠지만 나는 글자를 해독할 수 없었다. 만화책에서 만나본 영웅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책 읽기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일반 책에는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지만 만화는 달랐다.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 기를 쓰고 읽기를 배웠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들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슈퍼히어로는 엑스맨이었다.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기이한 생김새로 오해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돌연변이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다. 초능력은 없었지만 나도 그랬다. 엑스맨도 따돌림을 당했고 나도 그랬다. 나는 그들의 세계에 속했다. 현실 세계에서의 삶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도 나를 열등한 아이로 취급했다. 어느 날 내가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자 선생님이 답답한 나머지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크게 상처받았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꼬리표를 붙이면 그 누군가나 무언가의 한계도 정해진다. 따라서 어른으로서 말을 내뱉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곧바로 아이의 내면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끙끙대거나 쪽지 시험 점수가 나쁘거나 체육 시간에 팀에 뽑히지 못하거나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질 때마다 내 뇌가 고장났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을 때도 기울인 노력만큼 성적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고집은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스로 다음 학년에는 올라갔지만 학교 생활을 잘 해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쨌거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이야말로 새롭게 출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에게 보여주겠다는 꿈을 꾸었다. 대학은 새로운 환경이었다. 교수들은 고등학교 교사들과 가르치는 방식이 달랐고 대학에는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고 말았다. 몇 개월 후 나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다. 학교를 때려치우기로 마음먹고 친구에게 계획을 털어놓자 그는 주말에 자기 집에 같이 다녀온 후에 결정하자고 했다. 그는 내가 캠퍼스를 벗어나면 상황을 달리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 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친구의 아버지는 저녁을 먹기 전에 집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내게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다. 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질문을 받은 나는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할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이다.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울음이 아니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댐이 별뜻 없는 질문 하나에 무너지고 말았다.
뇌가 고장난 소년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는 동안 친구 아버지는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짐, 너는 학교에 왜 다니니? 넌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건 뭐니? 나누고 싶은 것은 뭐야? 그 어느 질문에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을 여는데 그가 내 말을 중단시키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두어 장 찢어 건네며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그 후 몇 분 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는 목록을 다 읽고는 30cm가량 간격을 두고 왼손과 오른손의 검지를 들고 말했다. 이만큼만 더 가면 이 모든 소망을 이루겠구나.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1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대꾸했다. 그런데 그는 양 검지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머리 양쪽에 갖다 댔다. 두 손가락 사이의 간격은 나의 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게 관건이란다. 따라오렴.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그런 방은 난생 처음 봤는데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다. 당시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서가로 걸어가더니 초기 자기계발서들을 내게 건넸다. 짐, 이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전 책을 읽기가 쉽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은걸요. 짐, 학교가 내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렴. 주말이 지나고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책들을 한 아름 안고 학교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제 두 무더기의 책이 쌓였다. 한쪽은 강의를 듣는 동안 읽어야 할 책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가 읽기로 약속한 책들이었다. 얼마나 무리한 일을 약속한 건지 실감이 났다. 내게는 독서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 책들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수업에 필요한 책을 읽어내는 것만도 힘겨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나는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친구와 어울리지도 않았다. 대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탈진에 기절했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또 머리를 다쳤다.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났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아마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정말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속으로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간호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인쇄된 머그잔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사진 옆에는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는 그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 나는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수년간 같은 생각만 해왔다. 그동안 배워온 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나은 학습 방법을 나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재미있기까지 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면? 더 빠르게 학습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인드셋도 바뀌기 시작했다. 퇴원 후 학습 방법의 학습이라는 생각에 강한 흥미를 느껴 학업을 제쳐두고 멘토가 준 책들은 물론 성인학습이론, 다중지능이론, 뇌과학, 자기계발, 교육심리학, 속독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새로운 자기주도 학습에 몰두한 지 두어 달 만에 머릿속 스위치가 반짝하고 켜졌다. 우선 집중력이 향상됐다.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오래 집중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주 전에 공부했던 정보도 별 어려움 없이 기억할 수 있었다. 에너지와 호기심 수준도 달라졌다. 난생 처음으로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시간도 예전의 몇 분의 1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로 발견한 능력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이 생겼다. 일상생활도 변했다. 나는 명확해졌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되면서 힘이 났다.
이런 결과들과 함께 나의 마인드셋이 바뀌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지식이 힘이라면 학습은 우리의 초능력임을 깨달았다. 우리의 학습 능력은 무한하다. 그 능력을 활용할 방법만 알면 된다.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습 향상을 위한 실용적이고 입증된 방안들을 개발했다. 이제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며 학습 장애아로 분류된 어린이부터 뇌의 노화를 겪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한다. 매년 청중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스포츠 선수와 스타들의 두뇌 코칭을 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과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저자 짐 퀵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주의력과 집중력, 학습 능력이 손상됐다. 한 둔감한 교사가 그에게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말했고, 짐은 평생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며 학습 장애를 학습 초능력으로 바꿀 방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망가진 뇌로 고생한다. 이 책은 우리의 뇌를 치유하고 한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재구성하며 삶을 업그레이드해줄 처방이다.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에 관한 책이다. 저자는 30년 동안 학생, 교사, 유명 인사, 건설 노동자, 정치인, 기업가, 과학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전 세계의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공유했다. 저자처럼 내 안의 초능력을 갖고 싶다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세계 1등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저자를 직접 찾아가서 배웠다고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보자. 책에서 말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꾸준히 시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라. 오늘 부자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